네,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첫 수업인데요. 먼저 KNN, K Nearest Neighborhood라고 하는 알고리즘부터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KNN을 이해하고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쭉 해왔던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지도학습이죠. 예. 그 의미가 뭔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인풋 값에 대한 아웃풋 값, 이 두 개의 페어가 학습 데이터로 다 구비되어 있는, 그리고 이 페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학습에서 모두 사용하는 이러한 학습법을 지도학습법이라고 하죠. 이 Y라고 하는 것은 레귤레이션 문제에서는 임의의 컨티뉴어스한 어떤 값들이 될 거고요.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레이블이 되겠죠. 이제 특정 레이블이 될 겁니다. 네, 이와 같이 문제지와 정답지가 동시에 주어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학습법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한다라고 우리는 익히 배워서 알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어떤 임의의 펑션 f, 그렇죠? f를 구하는 건데 인풋 값으로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y풋 값으로 임의의 y가 나오죠? y가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y 햇이 되겠죠? 이때 이 펑션 f가 어떤 임의의 변수를 튜닝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켰었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러한 알고리즘 우리가 배웠던 거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튜닝하려고 했던 파라미터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변수 오메가를 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로 잘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게 하는 그 러닝 파라미터 오메가를 파인 튜닝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튜닝되고 있는 펑션에 알고 있는 x 값을 넣었을 때 estimated y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 x에 대한 페어로 레이블 y가 있죠. 이 두 개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오메가를 파인 튜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학습 데이터로 전부 다 지도 학습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 x를 넣어서 어떤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 y 햇을 구하는 형태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건 뭡니까? 요거는 어떤 우리가 튜닝하고자 하는 펑션, 블랙박스죠? 네, 함수. 이거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y 햇이 되겠죠? 이 y 햇과 그리고 정답, ground true인 y와의 사이의 에러값. 에러값은 여러 가지 로스 펑션으로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죠? 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봤던 게 L1, L2 펑션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렇죠?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켜주는 오메가 값을 아규먼트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나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 펑션 f를 다시 세분화해서 말하면 오메가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 하는데 다소 좀 수렴성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발산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레귤라리제이션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 로스 펑션에다가
어떤 임의의 다음과 같은 텀을 넣어서, 그렇죠? 레귤라이저죠. 레귤라이저를 넣어서 이 오메가의 절대값 자체의 크기를 한정시켜버리는 미니마이저한 이런 텀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오메가 파인 튜닝 되고 있는 오메가 파라미터를 좀 안정화시키는 이러한 기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딥러닝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 배웠었죠? 네, 앞에서 말했던 그 기본 컨셉을 다시 한번 지금 리마인드 하고 있네요. 어, 예, 도식도, 흐름도, 그리고 학습 데이터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이제 테스트 모드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학습된 모델에다가 new x를 넣어서 y hat을 구하는 이러한 일련의 학습 과정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K nearest neighborhood regression은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F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고 X가 들어가고 오메가를 튜닝시키는 이 F는 뭐 오메가 0 더하기 오메가 1 X1 더하기 뭐 오메가 2 X2 뭐 이런 식으로 리니어 펑션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뭡니까? 파라메트릭 메서드입니까? 넌 파라메트릭 메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선택은 기존에 했던 방식은 파라메트릭입니까? 넌 파라메트릭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 파라메트릭이죠. 그렇죠? 이게 다 파라미터잖아요. 예, 오메가가 다 파라미터잖아요. 파라메트릭 모델입니다. 파라메트릭 모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학습 데이터를 이 파라미터를 튜닝함으로써 튜닝된 함수, 파인 세팅된 함수로 대변시키죠. 그렇죠? 예, 파라미터 와이즈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내가 소개하는 K nearest neighborhood, KNN regression은 non parametric method입니다. non parametric method라고 하는 것은 펑션 F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펑션 F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기대되지 않나요? 수식이 없다고? 네, 기대되죠. 네,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중간이 비어있는 이 서클은 전부 다 학습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실험 데이터이기도 하고 학습 데이터죠. 기존에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을 사용을 하면 이 학습 데이터를 전부 다 레그레이션 학습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어떤 의미의 피팅 모델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대표 모델로 파라메터라이즈 된 펑션으로 표현을 할 텐데 이 KNN은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이런 컨셉이 아니고 이 학습 데이터 자체를 그냥 쓰는 겁니다.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산포되어 있는 어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X가 4일 때 Y 값은 과연 얼마가 될까? X가 4일 때 과연 Y 값은 얼마가 될까? 레그레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수식 쓰지 않고 한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 그림을 보고 유추해서 말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4 근처에 지금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밴드를 지금 형성해 놨죠. 이 밴드 안에 들어오는 기존 데이터의 평균 값에 해당하는 y를 4의 에스티메이션 리절트로 둘 수 있겠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적으면 이거죠. 자, x new 지금 여기서는 4가 되겠죠. 자, 4가 들어갔을 때 그 4에 해당하는 네이버후드
주변에 있는 점들, 주변에 있는 점들의 y 값에 대한 평균을 y 횟수로. 네. 그러면 이건 모델이 필요 없죠. 수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죠. 얼핏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고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대해선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편리하고 유용할 수도 있겠죠.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이러한 산포대에 있는 모델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KNN 한번 해보면 여기 보면은 자 sklearn에 아예 네이버스라고 하는 KNN 모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다 짜서 이것도 뭐 알고리즘 쉽게 짤 수 있겠죠, 여러분. 쉽게 짤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스 안에 KNN regulation 하고 자 N 네이버가 3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네, 뭐죠? N개인데 N개가 지금 3개니까 어떤 임의의 X가 들어왔을 때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값 3개만 픽해가지고 그거의 Y의 평균값을 출력해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레그레이션 리절트 피팅된 레그레이션 리절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주황색, 오렌지색 라인은 모델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다. 그렇죠? 모델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학습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K가 3개일 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주황색 라인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다소 어떻죠? 트렌드가 들쭉날쭉하죠. 예,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하죠. 그래도 좀 뭔가 결과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평탄화된 그렇죠? 네, 그런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모델 피팅에서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죠? 모델의 차원을 높이는 거였죠? 여기서 모델이 없잖아요. 현준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네이버후드가 되는 점의 개수 K 값을 증가시키면 더 스무스해지겠다. 한번 볼까요? 자, 3개였는데 3개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31개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더 좀 더 안정화됐죠. 스테빌라이저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는 레그레이션이고 또 KNN으로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빨간색 군집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초록색 군집 데이터가 있어요. 이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이라는 것과 초록색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각각의 데이터의 정답값, 레이블값, 그렇죠? Y 값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new 데이터, 파란색 new 데이터가 딱 들어왔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최종 목적은 이 파란색 데이터가 여기서는 레이블이 2개밖에 없죠? 레드냐, 그린이냐 밖에 없습니다. 과연 레드에 포함시켜야 될까? 그린에 포함시켜야 될까?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레그레이션 했던 것처럼? 네,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민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점과 점 사이. 음, 거리의 평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라고 하면 지금 피검체가 되는 이 파란색 점과 그 주변에 있는 점들 간의 거리의 평균, 거리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거리가 3이고, 이게 2고, 이게 1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2가 나오겠네요. 자, 이 2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 파란색의 레이블을 정할 수 있나요? 좀 더 보정하자면? 많이 몰려있는 쪽? 많이 몰려있는 쪽? 거리의 평균값 말고 그냥 많이 몰려있는 쪽? 어, 많이 몰려있다라는 것의 정의는 뭐죠? 지금 보면은 이 세 개의 1번 점, 2번 점, 3번 점이 있는데 1번, 2번, 3번의 평균 위치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가까우니까 2번하고 3번이 가까우니까 자, 예, 마무리해 주세요. 초록색으로 하면 된다. 음, 네, 좋습니다. 자, 그런 논리라면 이 빨간색이 만약에 여기 더 가깝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예, 맞아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어,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거리의 평균값. 거리의 평균값을, 거리의 평균값을 우리가, 구하는데, 지금 레드 포인트와 그린 포인트는 아예 이미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반경 내에, 어, 거리의 평균값을 구할 건데, R에 대한 평균값과 그린에 대한 평균값을 두 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3, 2, 1로 하면 요거의 평균값은 3이고 2의 1 평균값은 뭐 1.5죠? 그래서 R이 더 거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린을 디시전 메이킹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음.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자, K를 1로 두었을 때는 지금 이 예에서 보면 꼭 무슨 우리 한반도처럼 이 경계선이 들쭉날쭉합니다. 너무 센시티비티가 민감하죠. 그런데 K를 100개로 주변 점들 100개로 가까이 있는 점들 100개까지 끊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해보면 나름 바운더리가 스무스 평탄하게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K 값을 잘 밸런싱하면 유용한 어떤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KNN은 어떤 모델이라기보다는 방법론인데 어떤 전략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점이 3개인데 각각의 레이블이 다른 점이 3개인데 K를 1로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세분화 될 수 있다. 자, 오버피팅의 이그젬플도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레이블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데이터, 하나는 가운데가 이렇게 막혀 있는 데이터로 돼 있어요. 네, 이런 예제입니다. 자, 이런 예제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주황색 점선으로 된 이 바운더리가 될 텐데 이걸 K를 1로 자기 자신이죠. 1로 했을 때는 네, 다음과 같이 빨간색 격자 에어리어가 뭐죠? 까만색 점, 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에어리어로 선정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가 1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바운더리가 엣지가 민감도가 높죠.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하죠. 그렇죠?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결과만 딱 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임의의 점, 테스트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KNN 방법으로부터 요거의 레이블은 요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요거의 레이블은 요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웃라이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군데군데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K를 1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쥐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스무딩 해주기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다고요? 뭘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K를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준다. 높여주면 11 정도로 하니까 훨씬 더 스무스해졌네요. 그렇죠? 아웃라이어도 다 그 악영향을 감소시켜주고요. 네, 괜찮죠? 네, 여기서도 보면 아까 전에 KN 레그레이션도 있고 KN K 네이버후드 클래시파이어도 있네요. 네, 다 SK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콜앱으로 해보면 다 잘 나올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 21로 하니까 빨간색 엣지가 조금 더 스무스해졌죠? 조금 더 스무스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KNN에 대한 모델 설명인데요. 그러면은 너무 좀 싱겁죠? 네, 중간고사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본 배웠던 학습했던 모델들은 상당히 복잡한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유도 과정과 그리고 대수학, 그렇죠? 리니어 알지브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섭렵해서 그 개념들 또 형상학적으로 올소고널이라는 개념까지 다 총동원 해가지고 그렇게 파라미터라이즈 모델화 시켰는데 이거 뭐죠? KNN은 그냥 데이터 가지고 그냥 얼핏 보기에는 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나름 결과는 괜찮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KNN에 장점과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녀석의 장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예, 모델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모델이 없다. 그리고 아까 전에 먼저 상당히 사용이 편리하다. 예, 사용이 편리하다. 음,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 상당히 자연스럽다. 내추럴하다. 자연스럽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직관적이다. 예, 직관적이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어, 네. 어,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많지 않은 데이터가 상당히 정확하다면, 굳이 데이터가 많을 필요 있나요?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어. 자, 혹시 단점, 이야기해 볼 사람,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좋아 보이는데? 뭐가 단점일까요? 음, K값, 네. K값, trial and error를 좀 몇 번 반복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성능을 보고, 결과치를 보고, 찍어야 된다. 예, 예,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 연구에 정말 직접 이 KNN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아웃라이어가 취약하긴 한데, 아까 K 값을 올리면 아웃라이어가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대충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다. 이 알고리즘을. 네? 국부적으로, 음, 거기서 로컬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음, 음, 음.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전체 영역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다면 거기서밖에 예측이 안 된다. 다른 쪽은 예측이 안 된다. 어, 근데 그 문제는 모델 기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델 기법도 물론 프레딕션하고 에스티메이션 하지만은 학습 데이터가 없는 영역은 거의 거기서도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것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저기 뒤쪽에 학생들 의견 좀 내줄래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네. 스케일에 대한 차이? 음, 음, X축 간격에 대한 Y축 간격이 등폭이 클 경우. 그럼 거의 이런 게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레그레이션 차원에서 보면 학습 데이터가 기울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경우가 델타 X보다 델타 Y가 커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보다 어 그렇죠. 그 에러가 Y에 대한 어떤 톨러런스, 어떤 퍼츄에이션에 대한 그 에러 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클 수밖에는 어, 없겠지만 이것 또한 이것 또한 모델 기법이랑 에도 동일하게 예,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라벨이 라벨링된 데이터가 에만 사용할 수 있다. 라벨링된 데이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근데 그건 이제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문제인데 예, 이건 뒤에 우리가 또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 보면서 좀 뒤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이쪽 뒤쪽에 학생들 예, 아직 안 나온 얘기가 있어요. 내가 꼭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직 안 나온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의견을 좀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 아주 크리티컬한 건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실제 연구에 사용을 한다. 근데 음, 돌아가고 있는 장비 또는 로봇의 어, 뭐 검사 장비에 이런 거를 적용하려고 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얼핏 봐도 수백 개인데, 그렇죠? 뭐 한 300개 정도 되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 아까 전에 레그레이션 같은 경우에 KNN 레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막 300개의 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그 네이버후드 포인트를 얻기 위한 밴드 위스를 뭐 일정 구간 잡았을 때 이때 평균적으로 걸려드는 어 점이 뭐 20개다. 그럼 교수님 20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뭐 데이터가 300개인데 20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왜 아니냐면은 300개를 다 계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에 x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 x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음, 마이너, 마이너스 델타 x를 해야 되는데 해서 가까운 거 그러니까 모든 300개에 대한 모든 디스턴스를 다 계산해서 가까운 거부터 나래비를 시켜야 돼요. 솔팅을 해야 되죠. 이 중에서 20개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개만 쓴다고 해서 20개만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계산해야 됩니다. 매번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오메가 트랜스포즈 X 네, 이걸 쓰면 어떻게 되죠? 뭐 수만 개의 데이터로 이 오메가를 피팅을 하고 나면 테스트할 때는 딱 여기에다가 x만 넣어주면 바로 이게 어, 계산이 되죠.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볍죠. 훨씬 더 가볍죠. 모델 기법. 예,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KNN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네, 네, 페이지에서 네, 회의 진행 때 선은 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부자가 당연히 지금 나타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걸 만약 연구에 활용한다고 하면, 어, 이런 테이블을, 매트릭 테이블을 만들겠죠. 어, 갑자기 까만색이 나왔죠? 매트릭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K 하고 에러 값을 한번 다 검증해 보겠죠. 그래서 K가 1일 때부터 2 해서 뭐 100까지 있고, 어, 어, 사실 이게 K가 1일 때는 에러가 0이겠죠, 거의. 그렇죠? 0입니다. 0이고, 점점 K가 증가할수록, 이 에러의 경향성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K가 있고, E가 있고, K가 1일 때는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을 거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량 같으면은 어, 두 번째 거는 약간 얘가 좀 별로 좋진 않네요. 예. 첫 번째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자가 커스터마이즈 해야겠죠. 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러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수렴을 하되,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에러 값이 좀 약간, 증폭하는 경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K 다시를 나는 선정을 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야겠네요. 네. 한번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밸류에이션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내가 임의로 K를 10으로 해서 그냥 최종 어떤 사전에 어떤 검증 없이 10으로 해가지고 그냥 쓰겠다 이러기엔 약간 좀 무모하죠. 그래서 쭉 K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 성능을 좀 지켜보고 본인이 이 정도면 적합하겠다. 네, 픽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은 우리 디시전 트리까지 수업을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시전 트리입니다. 여러분들 스무고개 게임 해봤나요? 스무고개. 어떤 술래가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체 정답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정답이 뭔지를 맞추는 게임이죠. 근데 질문은 딱 20번 할 수 있습니다. 20번 내에, 질문 20번 내에 그 정답을 맞춰야 되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디시전 트리는 20개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모델이 없어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전략으로.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이 테이블이 데이터인데요. 피처 1에서부터 피처 4까지 있어요. 그래서 피처 1을 뭐 우리 X1이라고 하고 X2, 뭐 X3, X4고 아웃풋이 Y가 되겠죠. Y가 됩니다. 그럼 우리 기존의 방법은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풀었죠. 인풋 값으로 X1, X2, X3, X4가 있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Y 햇을 구했죠. 구했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이제 펑션 F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Y 값은 배드냐, 굿이냐 이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베리어블이 총 4개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만. 이 피처 1, x1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만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자, x1 하나만, 고려를 한번 해본다면, 이거를, 예, 한번 우리가 도식화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데이터가, 결과값이 나눠지더라. 결과값이.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보고, 아, 요 정도의 스레시홀드를 치면 되겠다. 스레시홀드를 쳐가지고, 그렇죠? 어떤 임의의, 인풋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스레시홀드보다 크면은, 네, 요거를 0으로, 그렇죠? 동그라미로.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X로. 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X1, X2, 예, 2개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2개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개를 고려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가시화시킬 수 있는데요. X1과 X2가 있어요. 자, 해보니까, 찍어보니까, 동그라미는 이렇게 모여 있고, 자, X는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어, X1 입장에서만 보면은, 네,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할 수 있습니다. X2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할 수 있겠죠. 어, 그렇죠? 스레시홀드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레시홀드 1과 스레시홀드 2를 따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X1과 X2의 스레시홀드 1, 2에 의해서 세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뭐죠? X1과 X2가 인디펜던트하다. 독립적이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죠. 인디펜던트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독립적이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소고널한 스레시홀드 값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레그레이션이나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바운드가. 근데 이 디시전 트리에서는 각각의 변수를 인디펜던트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잘 볼까요? 자, 다시 한번 테이블을 한번 보면은 테이블을 보면은 자, 피처 1, X1 같은 경우에 뭐 물음표, yes, no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물음표냐, yes냐, no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이 자, 하나만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있는 건 없다고 치고 이것만 봅시다. 자, X1이 물음표일 때는 bad, yes일 때 bad.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물음표일 때만 봅시다. 물음표일 때 굿하고 bad 봅시다. 물음표일 때, 자, bad 하나, 굿 하나, 굿 두 개, bad 두 개. 그쵸? 그래서 굿 두 개, bad 두 개.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 yes일 때 봅시다. yes일 때 bad 하나, bad 두 개, bad 세 개. 어떻게 됩니까? yes일 때는 굿은 없고 bad만 세 개죠. 그렇죠? 그리고 노일 때 봅시다. 노는 하나밖에 없네요. 굿입니다. 그래서 굿 하나, 예, 배드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1만 봤을 때 지금 물음표일 때는 두 개, yes일 때는 제로 세 개, no일 때는 하나, 제로.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피처 2만 봅시다. 피처 2만. 피처 2만 보고, 예, 다른 건 보지 마요. 다른 건 보지 마요. 다른 건 보지 말고, 피처 2만 봅시다. 자, yes 아니면 no죠. yes 아니면 no입니다. yes 아니면 no예요. 그럼 yes일 때 봅시다. yes일 때, bad 하나, bad 두 개, bad 세 개. 그래서 good은 제로, bad는 세 개. 자, no일 때는 good 세 개, bad 두 개. 그렇죠? 그래서 good 세 개, bad 두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피처 1만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만약에 피처 1에서 물음표가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판단하기에.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그쵸? 반반이잖아요. 긴가민가. 자, 근데 yes가 나왔을 때는 명확하나요? 명확하지 않나요? 명확하죠. 예. 이 근거로 봤을 때 yes 나오면 무조건 bad라고 찍으면은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렇죠? no라고 나오면 뭐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good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숫자가. 뭐죠? 4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죠? 그렇게만 말하면 너무 불명확하고. 여기 지금 배드랑 굿 다 더하면은 8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명확하게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그 답변에 해당하는 배드와 굿의 개수.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죠. 3 더하기 1. 3 더하기 1 해서 4가 나왔죠. 자, 이런 방법으로 자, 피처 2만 봤을 때 보면은 yes일 때는 지금 좋은 상황이죠. 좋은 상황이라는 게 뭐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히스토리에 의해서. 근데 노가 나오면 피처 2 같은 경우에는 노가 나오면 아주 힘들어져요. 굿인지 배든지 그렇죠?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확실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명확한 답을 해주는 이 yes에 해당하는 개수, 답변의 개수가 3개.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다 해봅니다. 피처 3도 해보고 피처 4도 해봐요. 다 해보니까 피처 1일 때는 4가 나오고 피처 2일 때는 3이 나오고 피처 3일 때는 2가 나오고 피처 4일 때는 0이 나왔어요. 0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피처 1, 2, 3, 4가 각각의 센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 네 종류의 센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피처 1, 1번만 선택하겠죠. 왜냐면 그래도 이 개수가 제일 많으니까 피처 1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래 너는 센서 하나밖에 못 써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그만이에요. 이걸로 끝인데 만약에 센서 하나를 더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세컨 레벨로 넘어갑니다. 세컨 레벨로 넘어가면 세컨 레벨로 넘어가면 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그 피처 1에서 yes나 no는 아주 명확히 클리어 했잖아요. 그래서 yes, yes이든지 간에 no이든지 간에 요거는 다 지워져요. 지워지고 아리까리한 거 4개만 남깁니다. 예,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 4개만 남겨요. 요거 남겨놓고 요 데이터만 가지고 다시 피처 2, 3, 4를 독립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피처 2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처 1하고 피처 3는 전부 다 지웁니다. 자, 그러면 4개예요. 자, yes 아니면 no인데, 이번에는 yes 보니까 bad. 네, 이렇게 나왔고, no 보니까 good. 네, 이렇게 나왔어요. 좋네요. 그렇죠? 네, 4개 데이터. 아까 전 8개 데이터였는데, 이번에 4개 데이터. 4개 데이터만 놓고 보니까, 네, 어떤 신뢰도가 4가 나왔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3, 4 해보니까 2, 1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2번, 3번, 4번 센서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몇 번 센서를 고를까요? 몇 번? 예, 그렇죠. 피처 2. 피처 2가 제일 높죠.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처 1과 피처 2를 골랐어요. 다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다 한 거예요. 독립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멀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아까 전에 요거는 뭐였죠? 이게 물음표일 때만 따진 거잖아요. 레벨 2에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붙일 수가 있겠죠.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트리 모양이 된다고 해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니까 이 3번 센서와 4번 센서는 사실 거의 필요 없는 정보죠.
거의 뭐 없어도 되는 필요 없는 정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뭐 요런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피처 피처 어 임폴턴스를 대변해주는 어떤 특징값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데이터는 호모지니어스한 셋입니다.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거는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 데이터 셋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 디시전 트리 기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어 여기서 제로 호모지니어스 셋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 좀 클리어하게 분류되기 힘든 그런 데이터 셋이 있겠죠. 예. 그런 데이터 셋일 때는 이슈가 발생한다. 어. 그- 단순하게 이런 방법만으로는 디시전 트리 방법만으로는 좀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오더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엔트로피라고 들어봤나요?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가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뭐죠? 그렇죠. 연력학 법칙이죠. 우리나라 말로 무질서도죠. 예. 여기도 예. 자, 지금 이 로그 함수를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거 없나요? 우리 중간고사 전에 뭐 배웠던 거 생각나는 거 없나요? 어디서 이 비스무리한 걸 봤죠? 어떤 파트에서? 중간고사 시험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이 안 나오네요. 이 식을 적어주면 좀 기억이 날까요? y는 로그 h 오메가 x 이런 식이 있었죠. 1-y의 로그 1-h 오메가 x가 있고 요 놈의 전체를 마이너스 한 거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 이게 어느 파트 있었죠? 그렇죠.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뭐 무슨 그 로스 펑션이잖아요. 무슨 로스 펑션이죠?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의 로스 펑션이죠. 로스 펑션입니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그때 이거 언급을 안 했는데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펑션 요거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에서도 엔트로피 할 때 연력학에서도 이게 수식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이 나오죠. 네. 이게 어떤 정보량, 어떤 물리 사이언스 쪽에서 네, 어, 얘기하는 그 식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걸 하는데 이 식을 쓰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t는 t 토탈이고요. 자, 우선 이거 말하기 전에 여기서 보면 x가 0일 때 자, 이 식에 x 0을 넣으면 0이 나오겠죠? 0이 나오고 x 1을 넣어도 0이 나옵니다. 그리고 x를 0.5로 두면은 1이 나옵니다. 1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는 x가 뭐가 되죠? 여기는 x가 두 개 중에 0이 되고 여기는 x가 2가 되고 여기는 x가 두 개 중에 1이 되죠. 여기서 보면 이 y축 이게 엔트로피란 얘기잖아요. 즉 0.5일 때 엔트로피 1로 가장 크다. 뭐가 제일 크다? 무질서도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x가 배드이든 x가 굿이든 한쪽으로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다면은 배드로 토탈 분류가 될 때도 엔트로피는 0이에요.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굿으로 토탈 클래시피케이션 된다 하면 이 상황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T는 토탈이고 G는 굿, 예, 배드, 예, 이렇게 되는데 요식하고 요식은 같은 식이죠.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보량, 크로스 엔트로피의 개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처 1에서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피처 1에서 잘 보면은 총 8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8개, 테이블에서 8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때 요거는 뭡니까? 지금 굿은 0이고, 배드는 3개니까, 우리가 X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0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굿이 1이고, 배드가 1이니까 X가 1이죠. X가 1이고, 여기서는 굿이 2이고, 배드가 2니까 X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 되고, 자, 이때 1이 되고 이때 총 8개의 데이터 중에서 네, x가 2분의 1일 때 총 4개. 여기서는 총 8개 데이터 중에서 3개 데이터가 사용됐고 자, 이 노우 같은 경우에는 총 8개 데이터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사용됐죠. 그래서 이 정보량들을 전부 다 토탈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의 퀄리티 오브 테스트 최종적으로 예, 퀄리티 오브 테스트 Q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8분의 4인데 8분의 4는 여기서 D 그렇죠? D 지금 X가 2분의 1일 때 D는 1이잖아요. 그렇죠? D 1이고 더하기 요거는 8분의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거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죠? X가 0이잖아요. X가 0이니까 0이죠. 곱하기 0 더하기 자 8분의 1만큼의 신뢰도가 있는데 요거의 디스오더도 0이죠. 0입니다. X가 1이니까 0이죠. 다 해보니까 요거는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Q가 0.5가 되는 겁니다. Q가 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Q가 숫자가 높아지는 게 좋은 상황인가요? 낮아지는 게 좋은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Q가 낮을수록 좋은 상황이죠. Q가 낮아질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디스오더의 엔트로피의 웨이티드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Q가 낮아지면 예, 디스오더, 무질서도가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아까 전에 피처 1에 대한 걸 해봤고, 이번에는 피처 2에 대한 걸 또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피처 2에 대한 거는, 예, 퀄리티 오브 테스트가 0.6이 나오고, 피처 3, 피처 4까지 해보니까, 예, Q가 0.69, 그리고 피처 4에 대한 Q는 0.94가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일 좋은 센서가 뭐다? 1번 센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좋은 센서가 0.6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아까 그 픽하지 않았던 3번, 4번 센서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3번 센서가 조금 나은 편이네요. 0.69고, 4번 센서는 뭐 거의 뭐 엉망진창인 센서네요. 그렇죠? 0.94.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결과에 의해서 피처 1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피처 1 피처 1 퍼스트 레벨에서 선택한 다음에 이제 세컨 레벨로 와서 자, 데이터 확실한 거 다 날리고 애매모호한 거 4개만 가지고 다시 세컨 레벨, 세컨 스테이지를 해서 요 4개 가지고 다시 Q를 구하는 거죠. Q를 구합니다. Q를 구해 보니까 피처 2 같은 경우에는 Q가 0이 되고 피처 3는 0.5, 피처 4는 1이 돼요. 예, 드라마틱하죠? 뭐 확실하죠. 이거는 100%죠. 100%. 무질서도가 0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Q를 이 4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다시 정산한 거예요. 아까 전에 거는 퍼스트 레벨이기 때문에 8개를 다 사용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걸 픽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예, 이렇게 퀄리티 오브 테스트 기법을 쓰게 되면은 어, 제로 호모지니어티 테스트 그 셋이라 하더라도 예, 이렇게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한번 예를 볼까요?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다 해볼 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봤던 요거를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여기 sklearn에 트리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피처 1은 뭐 물음표 뭐 yes, no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피처 2는 yes, no 세 번째 피처 3는 low, high, medium 그리고 피처 4는 medium, high, l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good, bad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에서 인식하게 하려면 전부 다 숫자로 인코딩 해야겠죠. 네, 숫자로 다 인코딩 했습니다. 인코딩 해서 이렇게 MP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데이터. 만들고 이 데이터에 대한 X 그리고 Y. Y는 이게 되겠죠. 예, 이 벡터가 되겠죠. 놓고 트리 안에 있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로 돌리니까 예, 다음과 같은 트리를 만들어 주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공장에서 내가 한 몇 년 전에 주말 과정 그 산업체 직원분들 주말 과정 수업을 할 때 한 분이 한테 기술적인 좀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그분이 무슨 화장품 회사 화장품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화장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재료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뭐 배합을 해야 되는데 그 배합을 컨트롤하는 그 용량을 컨트롤하는 다 이게 파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센서들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고 그래서 관리자가 딱 센서 결과를 뭐 그 모니터링을 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민감도가 엄청 높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잘못되면은 화장품 그냥 다 베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분이 되게 힘들었던 이유가 한 번 베리면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간대요. 그건 쓸 수가 없으니까. 대용량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자문을 좀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그 스테이지마다 제조 조건들에 의해서 양분량을 판단하는 뭐 어떤 그런 모델을 한다 하면 이런 디시전 트리 기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디시전 트리 기법으로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자, 디시전 트리로 아까 sklearn으로 이걸 해보면은 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딱 이 데이터 보면은 디시전 트리 말고 뭐 기존에 우리가 했던 뭐 레그레이션 기법이나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으로 하면 모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피팅 모델로 했을 때도 tx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런리니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게 x1, x2고 x1, x2의 z 방향으로 이렇게 파라볼릭하게 만들어 가지고 끊어서 했던 거 기억나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 뭐 그렇게 모델 기법으로 해도 이게 원 바운더리를 해낼 수 있고 아까 전에 수업 초반에 했을 때 뭐였죠? 뭐 KNN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격자화되긴 하지만은 예, 이렇게 원형 비스무리한 에어리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디시전 트리 기법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각박스로.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거에 대한 힌트는 아까 전에 디시전 트리, 네? 예, 맞아요. 정확합니다. X1과 X2를 인디펜던트하게, 디펜던트하게 고려한다. 그러니까 그 두 변수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독립으로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축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냐, 이 사이에 있냐, 요거냐, 이렇게만 보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리고 Y는 또 이렇게 해서 이거냐, 요거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는 바둑판 모양, 직사각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데이터 자체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그 수학 같은 거 우리 한참 배울 때 보면 뭐 대학 수학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보면 이 변수와 이 변수가 독립적이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가정이 어떤 임의의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심플리피케이션 해주는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가정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세 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나온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아까 전에 레벨이라고 했잖아요. 뭐, first 레벨, second 레벨, 뭐, third 레벨. 이렇게 레벨을 좀, 딥하게 하면은, 해상도를 이렇게 좀, 더 높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K민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한번 배울 겁니다. 이 K민 클러스터링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크게 나누어서, 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unsupervised learning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레그레션 문제라든지 또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unsupervised learning은 뭐 지금 배울 클러스 네, 클러스터링 또는 디멘전 리덕션 이런 것들이 unsupervised learning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upervised learning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지만은 X와 Y 셋이 페어로 같이 있는 거죠. X는 입력값, 인풋 데이터고 Y는 아웃풋, 출력 데이터죠. 그래서 이 Y는 뭐 레이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라운드 트루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unsupervised learning은 X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지가 없어요. 그라운드 트루가 없어요. 레이블이 없어요. X에 대한. 근데 이게 어떻게 학습하죠?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자, x1에 대한 y 뭐 1, 뭐 1,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시다. x2에 대한 y는 뭐 0, x3에 대한 y는 1,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페어들이 x와 y로 셋으로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자, 이런 표현으로 한다면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뭐죠? x1, x2, x3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음과 같다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00개의 데이터가 있고 100개는 파란색 그리고 나머지 100개는 빨간색 100개는 초록색 이렇게 Y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300개 데이터가 있는데 Y가 없으니까 분류를 못하죠. 그렇죠? 분류를 못합니다. 그냥 X만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거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classification이라고 하고, 자,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300개 데이터로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렇게 분류하는 걸 할 거예요. 이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클러스터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그룹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뭐 쓸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 러닝 이거에 특화되는 게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이게 뭉친다 하는 거를 그룹핑한다 이렇게 일반 동사로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데이터 클러스터링은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 주어진 건 뭐다? m개의 unlabeled example인 x1부터 xm까지 input 데이터만 있는 거죠.
input 데이터만 있는 거. 자,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뭐냐면 the number of the partition K가 주어집니다. K. 그러니까 덩어리가 몇 개다. 몇 개다. 라는 게 주어집니다. 역시 좀 이상하죠? unsupervised learning은 뭐 입력값 말고 입력값만 주어지고 다른 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가 K가 2개다. 이것까지 주어진다고? 예,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우선은 일단은 가정합시다. 일단은 예, K가 주어진다고 가정하고 갑시다. 예, 뒤에 가서 이 K도 옵티멀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까지 이제 옵셔널로 붙이면은 완벽한 unsupervised learning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다? K의 파티션으로 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나누는 거죠. 예, K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샘플들 사이에 similarity를 정의를 해가지고 similarity를 정의를 해서 그 similarity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similarity는 뭐 우리 지금 이 데이터만 봐서는 사실은 유사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뭐 직관적으로 봐도 어떤 정보밖에 없습니까? 두 점 간의 거리 정보밖에 없죠. 예, 거리 값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임의의 두 점이 있다고 합시다. 임의의 두 점이 있고 여기서도 뭐 이 점과 이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점과 2번 점과 3번 점이 있을 때 1번 점 입장에서 2번 점하고 유사도가 높나요? 3번 점하고 유사도가 높나요? 2번 점하고 유사도가 높죠. 그거 어떻게 판명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2번 점하고의 유사도가 높으니까 거리는 어떻다? 짧다. 그래서 이 similarity는 자, 개념적으로 보면 예, 거리 분의 1.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으면 유사도가 매우 높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그 평균 거리는 디스턴스는 예, 작아지는 음, 형국을 떼야 되고 그리고 클러스터 간 그러니까 다른 클러스터의 시밀러리티는 예, 로우가 되겠죠. 시밀러리티가 로우가 되니까 그때는 평균 거리 값이 길어지는 네, 이런 전략을 취해야겠죠.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주어졌고 데이터가 주어졌고 당연히 레이블이 없으니까 다 초록색으로 그냥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레이블 없이 했고 K는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K는 2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K가 2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못마땅하지만 뒤에 가서 좀 다시 하고 우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K는 2라고 하는 것과 뭐 몇 개인가요? 뭐 20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두 덩어리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두 덩어리로 나눈단 말이에요. 두 덩어리로 나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덩어리의 센트로이드, 센터값, 평균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정보, 평균 위치, 그렇죠? 센트로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센트로이드 2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갑자기 뒤로 확 가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먼저, 만약에 각 포인트, 각 포인트에 색깔이 있으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서 뭐 C1, C2라고 합시다. C1과 C2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점군이 있는데 요 무더기는 파란색, 요 무더기는 빨간색. 여기서 표현은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하지만은 인코딩 하면은 이거는 0값, 요거는 1값이 되겠죠. 네.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면 센트로이드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맞습니까? 어. 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센트로이드가 있으면 센트로이드 위치
위치가 있으면은, 각 점에다가 색칠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클러스터의 이미 어떤 두 덩어리를 나눌 건데, 한 덩어리의 중심점은 여기고, 한 덩어리의 중심점은 여기야 라고 주어진다면, 이거 가지고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다시 이거를 좀 더 도식화하면은, 자, 1번. 1번 사람은 A가 주어지면 B를 할 수 있다 그러고, 2번. B가 주어지면 A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죠?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네? 3단 문법? 어떻게 한번 말로 설명해 볼래요? 3단 문법은 이거지 않나요? A는 B고 B는 C고 C가 A일 때 A와 C는 같다. 예. 근데 이건 두 개밖에 없어요. A는 B고, 그러니까 이건 논법이 아니고 A가 있을 때 B를 할 수 있다. B가 주어지면 A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작할 수가 없죠. 이 두 사람은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케이. 중재자가 나타났어요. 다 좋아. 너희들 알겠어. 너희들의 능력은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내가 1번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엉터리이긴 하지만 엉터리 A를 내가 줄게. 어, A를 주면 너는 B를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자, 2번 사람은 여기서 받은 B를 가지고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A는 다시 1번 사람한테 토스해서 넘겨줄 수 있죠. 한 번만 엉터리이긴 하더라도 한 번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면은 이게 이터러티브하게 로테이션 돌릴 수 있죠.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정답으로 수렴해 줄 수 있겠죠. 수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예, 이 기법이 K-민 클러스터링인데 여기 영어로 관로로 이터러티브 하다. 이터러티브가 뭐죠? 리피터빌리티 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어, 아까 전에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내가 표현을 했지만은 랜덤이라고 치면은 자, 아까 전에 초록색 요 데이터인데 불행하게도 초기 센 C1과 C2를 여기다 준 거예요. 아이고, G가 아니고 C죠. C2를 여기다 준 거예요. 네, 애매한 위치에다 뒀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각각의 점으로 해서 C1과 C2 이렇게 해서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 나눠지겠죠. 나눠졌습니다. 자, 나누어진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그룹핑된 점들을 이용을 해서 또 센터 포인트를 다시 리피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센터 포인트가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좀 더 다시 이렇게 바운더리가 형성되고 다시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리피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차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볼까요? 처음에 이랬어요. 처음에 이니셜라이저가 정말 짓궂게 여기다가 딱 준 거예요.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주세요. 자, 그래서 딱 이분법으로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그 다음에 나누어진 파란색과 빨간색의 센츄로이드를 구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정보를 기준으로 다시 예, 클러스터링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센츄로이드, 다시 평가, 다시 센츄로이드. 이제는 어떻습니까? 평가하고 센츄로이드 다시 구했는데 거의 변함이 없죠, 위치가. 그렇죠? 한 3번 만에 거의 수렴한 것 같아요. 네, 또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K-민 클러스터링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서 좀 질문 없나요? 질문. 좀 이상한 거 없나요?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하죠? 뭐가 더 필요하죠? 찾았습니다. 여기 있군요. 뭐가 빠졌나요? 만약에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코딩으로 짠다. 언제 멈출 거냐는 거죠. 이 이터레이션을. 언제 멈추죠? 언제 멈춰요? 적당히 한 10번만 해라? 50번만 해라? 100번만 해라?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번, 예, 의견.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 어, 그러니까, t-1의 센터와 예, t의 변화량. 변화량이 내가 설정해 놓은 입실론보다 작아질 때, 이때 스탑해라. 뭐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운만 좋으면 5분만 해도 끝나고 뭔가 데이터가 좀 불안하면은 좀 오래 가긴 하겠죠. 그리고 입실론을 잘못 설정하면은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해 놓으면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제너럴하게는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Expectation Maximization. 예, 요 얘기는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EM 알고리즘. EM 알고리즘은 뭐다? 치킨 앤 에그 프로그래밍.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 머신러닝 수업에서는 내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내 주전공이 슬램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법, 그 필터, 자율주행 기법이거든요. 그 슬램이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이동 로봇의 위치 추정과 지도 작성. Simultaneous는 뭐죠? 동시적으로 위치 추정하고 지도 작성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EM 프로그램이에요. 지도가 있으면 내 위치 추정해 줄게. 그리고 지도 작성하는 사람은 오케이. 너 위치를 주면 내가 지도 작성해 줄게.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터러티브하게 어, 하는 게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그래서 자율주행 연구하는 사람들은 SLAM이라는 용어를 모를 수가 없죠. 예. 그것도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뭐 알고리즘 여러분들 연구에 필요한 사람들은 꼭 예, 코드 다 있으니까 연구실에서 복습하면서 한번 돌려보길 바랍니다. 콜앱으로 다 됩니다.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얼핏 봐도 지금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죠. 아주 러프하게는 두 덩어리지만은 조금 더 세 덩어리까지는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육안으로 봤을 때 네 덩어리는 오바죠. 세 덩어리가 좋겠다. 그래서 세 덩어리로 나누어라 했는데 처음에 C1, C2, C3를 이렇게 잡혔네요.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혔어요. 네, 결과를 했는데 이거를 500번을 돌렸네. 그래서 스탑 알고리즘이 없어요. 이 포문 강제적으로 500번 돌린 거예요.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while문으로 짜야 되죠. 사실은 while문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걸어가지고 while문으로 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만 네 이렇게 잘 나왔네요. 네, 잘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실제로 다 코딩을 완전히 날 코딩을 한 거죠. 날 코딩을 한 거고 이것도 이제는 놀랍지도 않게 sklearn 안에 클러스터 Kmin 있습니다. Kmin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 Kmin이라고 하는 거를 함수로 사용하면 쫙 해줍니다. 어, 결과를 내줘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였죠? 뭐였습니까? 지금 이것도 데이터 보고 인풋 값으로 n 클러스터 3을 넣어줬잖아요. 개발자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3이라는 것도
어, 스스로 알아서 하길 바라죠.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하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Initialization issue.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예, number of cluster 추징하는 방법인데, elbow point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데이터예요. 아까 전에 여기서 없어가지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요 데이터였죠. 자, 이 데이터만 딱 주어졌어요. 300개 딱 주어졌는데, K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자, 먼저는 K를 1일 때, K가 1일 때, K가 1일 때, D의, 그러니까 평균을, 만약에 이걸 I가 뭐 M까지라고 하면 M분의 1로 하면 되겠죠. D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요거일 때, K가 1이니까 센터 C1밖에 없겠죠. C1. 다수렴 하면은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300개의 점을 전부 다, 거리 평균값을 다 해봅니다. 해보면 어떻죠? 어떤 임의의 값이 나오겠죠. 그게 이거예요. 한 8,000 정도 되겠네요. 7,5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7,500. 거리값이. K를 두 개로 하면, 어, K를 두 개를 하면, 요 정도에 하나 생기고, 요 정도에 하나 생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의 평균값 해서 또 그거의 평균값 다 하니까 한 1,700 정도가 나오네요. 1,700.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확 줄었습니다. 자, K3 하면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제일 좋다는 거. 이렇게 되겠죠. 했더니만, 이번에는 뭐 거의 한 50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K4, K5, K6 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리값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추세선이 쫙 떨어지다가, 이렇게 되죠. 좀, 러프하게 그리면. 그래서 요 모양이 엘보 같다고 해서, 네, 팔꿈치 같다고 해서 엘보 포인트라고 하고, 이때의 K값을 선택하면 가장 옵티멀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K를 1부터 쭉 인크리멘탈리 다 해봐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하고 나면 옵티멀 K를 구할 수 있다. K를 구할 수 있다. 이 K 알고리즘이든지 간에 다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의 분포 성향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매한 데이터 있거든요. 이 K-민 클러스터링은 우리 연구실에서도 뭐,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어, 포인트의 군집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면, 잘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려고 한다면 데이터의 특성을 꼭 고찰해 봐야 됩니다. 데이터 특성을 꼭 고찰해보고 그 고찰 결과에 따라서 세팅을 하고 조심해서 다뤄서 결과를 얻어야 된다. 라는 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인데 정답은 이거예요. 정답은 이건데 K-민 클러스터링으로 하면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렇게 넌리니어한 이런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넌 컨벡스 셋이기 때문에 K-민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K-민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풀어내려면 어떤 데이터 자체 간의 어떤 커넥티비티, 그렇죠? 데이터 커넥티비티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로 스페이셜 파티셔닝을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음.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 요거는 density, density를 한번 보는 거죠. density를. 그래서 어떤 어,
군집되어 있는 포인트들의 density, density 팩터를 고려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예,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